1135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신적인 덕목으로 지혜를 들고 나오면서 지혜를 신적이라고 그래서 지혜를 많이 쌓으면 살수록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불멸을 추구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신과 같이 불멸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신하고 맞먹으려고 드는, 신을 능가할 수도 있거나 신을 신과 대등하게 되려는 이 오만함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한히 지식을 추구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 물론 앞서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적 이해는, 보편자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걸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반대로 말했죠. 여기 베이컨과 같이 인간은 전지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 전지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 뒤에 읽어보세요. 베이컨의 말을. 인간은 학문에 의해 인간을 넘어선다. 인간이 짐승보다 우월하듯이 학문을 통해 인간은 육신으로 갈 수 없는 하늘과 하늘의 행로로 비상한다. 지식과 학문이 존엄하고 탁월한 이유는 인간 본성이 가장 염원에 맞지 않는 불멸성 또는 영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일으키고 건물을 축조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 명성, 칭송을 갈망하는 것 등 인간의 모든 강렬한 욕망은 불멸과 영속을 추구한다. 그러나 재능과 학문의 기념비가 권력의 손으로 세운 기념비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우리는 잘 안다. 여기서 불멸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죽은 뒤에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 정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정도를 이 사람은 불멸이라고 그랬죠. 서양 사람들이나 기독교적 사고, 그리고 이 그리스적 사고 속에는 이딴 식이에요. 근데 그리스 시대에 이들의 평균 수명이 38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몇 살까지 살지? 평균 수명이? 응? 응? 80살 이상이 84세. 여자가 더 살아. 85세 정도. 남자들이 83점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4, 5년 전에 이게 뒤바뀌었다고. 일본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 평균이. 서양 놈들은 오래 못 살아요. 76세? 스위스 사람들? 뭐 78세? 좀 늘어나서 뭐 그 정도. 80세는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스위스가 서양 속에서 가장 오래 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놈들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오래 살려는 장수가 하나의 인간이 바라는 큰 복이 아니야. 우리 오복 중에 첫 번째가 수인데, 장수. 어? 나중에서 베이컨이 이 장수의 기술, 중국인들은 광적으로 장수의 기술을 추구한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장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장수가 인간의 행복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문명은 대단히 낮은 거지. 싸우다 빨리 뒤지는 것을 차라리 더 좋아할 수도 있어. 기독교 자체가 전쟁 종교니까, 금욕적 전쟁 종교야.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군인들의 종교라고. 이스라엘 병사, 군사들의 종교라서 금욕적이고, 군인들은 대단히 금욕적이지. 군인과 학생은 금욕적인 거예요. 그걸 카렌츠라고 그러는 독일 말로.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카렌츠 짜이트, 금욕 기간. 여러분들 모든 다 사치를 부리면서 다니거나 뭐 입술을 바르거나 막 이뻐지려고 막 그러지 못하지. 학생 때니까 뭔가 좀 검소하게,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고, 군인도 뭐 멋낼 수 없는 거죠. 땅바닥 기어다니다가 물속에 쳐넣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추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열심히 자기 본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군인들이란 참고 욕망을 참고 견디고 금욕적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도 살 수 있는 거. 그 욕망이 가장 커지는 거죠. 이따위 군인들 생각으로 온 인류를 처자식까지 살게 만드는 것부터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고 종교지만 그따위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욕적 전쟁 종교라고 기독교를 규정한 사람은 막스 베버예요. 그 기독교 미치광이. 그게 무슨 자랑인지 알고. 그러니까 현생하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 오래 사는 문제를 유교국가는 늘 가장 신경을 썼다. 에?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초상도 구분을 했죠. 애상, 너무 일찍 훌륭한 분이 너무 일찍 죽으면 슬픈 초상이라고 그래서 애상이라고 부르고, 장수에서 살 만큼 살다가 사람이 돌아간 경우에 그 초상은 호상이라고 부르죠. 호상. 어? 알아들어? 알면서 듣냐고 지금. 위의 세 가지 제안 중 첫 번째 제안은 이 학문을 통한 불멸에 대한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그러나 전자가 학자의 인간적 필멸성을 말하는 것인 반면 후자가 학문의 불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어느 정도 비일관성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둘을 다 의미했기 때문에 논란은 남는다. 그러나 베이컨의 꿀벌의 비판적, 합력적 인식론과 지식의 공익성 명제는 대강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개미의 소박 경험론과 비교적 가까운 꿀벌떼의 비판적, 집단적 꿀 생산과 비교되는 베이컨의 비판적, 협력적 경험론의 지식 생산은 거미의 사이불학의 교저적 합리론과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반면 박씨 재중의 위인의 실천과 공익성을 등질 수 없는 집단적, 협력적 민시민청의 선학 이후사, 주학 이종사, 박학 이신사, 소리부작의 인식론인 셈이다. 이 뜻을 가만히 이게 음미해 가면 그냥 베이컨의 인식론이에요. 경험론이. 공자님 말씀인데 거의 베낀 듯이 똑같아요. 민시민청은 백성이 보고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는 듣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을, 즉 박물지적인 경험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이컨이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고, 또 그 아주 명확하게 박물지 같은 소리를 하기도 하죠. 박학 이 심사, 널리 경험해서 배우고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문다견,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 공자님 말이에요. 그거나 박물지적인 경험을 모아야 된다고, 그것이 천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베이컨이. 그 말이랑 뭐 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선악이 후사,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 거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주학이 종사,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주되게 하고 주로 하고 생각하는 건 종으로 삼는다. 박학이 신사, 널리 경험해서 배우고 신사, 신중하니 사고한다. 거꾸로 하면 안 되지. 박사의 신학하면 안 되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투리부작, 경험적 사실이 가진 사실의 논리에 따라 서술하고 지어내지 아니한다. 생각으로 머리로 지어내지 아니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식이, 경험 지식이 만들어지니까. 사실의 논리의 반대는 논리의 사실이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게 되고 지어내게 되면 논리의 사실이 되지 사실의 논리가 아니야. 사실의 논리와 엄청난 거리로 이반되게 된다. 논리의 사실은. 자, 읽어봐. 동시에 베이컨의 지식은 공자의 거리걸퇴와 근도의 한정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지식이다. 자, 거리걸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의심스럽거나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없는데도
안다고 우길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위태롭다는 이야기는, 또는 알게 되면 위태로운 그런 것들은 비워두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철저히 아는 걸 권리 걸태라고 그랬고, 그냥 다른 말로 인간은 그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이 배제된 만큼 다 알 수가 없어요. 전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도를 얻을 수 없다. 그걸 도를 얻는 것을 득도라고 한다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걸 득도라고 그래. 인간에게는 득도는 불가능한 거야. 그건 신의 경지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근도, 도에 가까이 가는 거, 비슷한 거, 도와 비슷한 거, 도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것은 인간에게 허용된 유일한 그 지식이다. 그래서 이 근도란 말은 영어로는 probability, 개연적 지식이야. 개연성. 어? 자연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개연적 지식이다. 다만 자연과학적의 지식을 과학이라고, 경험과학이라고 과학성을 인정하는 것은 수학과 같은 그런 지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것과 반대되는 경험을 하지 않아서 확신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또 다 뒤집히면 또 뒤집히는 거라고.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완성하면, 지금까지 믿어야 될 이유는 100인데 안 믿을 이유는 제로인 경우를 과학 지식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업투에는 이미 뒤집힐 수 있는 경험의 여지는 열어놨죠. 오픈되어 있는 거라. 절대적 지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믿어야 할 이유는 100%인데 안 믿을 이유는 제로인 경우야. 돌멩이를 위로 던지면 떨어진다. 이 지식은 지금까지는 안 그랬으니까 믿을 이유는 100%지. 100번 던져봤더니 100번 다 그러니까. 근데 안 믿을 이유는 제로인 경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믿을 이유는 한 90% 되고 안 믿을 이유가 10% 정도 있다. 그러면은 확률이 돼버리는 거야. 다 합치면 probability, 개연성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probable한 knowledge지 absolute knowledge가 아니다. 인간이 도착할 수 있는 거. 가령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 형광등의 수명은 얼마지? 저 수명? 얼마만큼 쓰는 건가? 한 140시간 쓴다고. 진짜 수명이 그 어떻게 구해? 다 켜놓고 평균 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정확한 건가? 100개 켜놓고 평균 내고, 1000개 켜놓고 평균 내고, 5만 개 켜놓고 평균 내고, 나라 망하겠다. 결국은 난 10개 켜놓고 평균 내는 수밖에 없어요. 팔기도 해야지. 다 평균 내다가 끝내버려. 팔 형광등 이사가 없어지지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개연적으로 수명을 아는 거라고. 개연적으로. 만약에 100% 확실한 100% 확률에 도달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광등을 다 켜놓고 다 꺼질 때까지 켜놓고 모든 형광등을 망가뜨린 뒤에야 100% 알 수 있겠지. 그러게 안 그래? 그래서 평균을 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근도할 수 있을 뿐이다. 득도는 안 되는 거다. 득도라는 말을 쓰는 놈들은 도교의 뻥쟁이들이든지 불교 땡중들이 하는 소리야. 스님들은 그런 말 안 해. 끊임없이 수도할 뿐이지 스님이 내가 득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뭐 있어. 공자님도 득도 없다. 공자님이 지소선하면 즉근도이라. 선호를 알면 근도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네? 지소선하면 즉근도이라. 뭐라고 했다고? 한자로 따라서 해봐. 지수선호면 즉근도이. 자꾸 그렇게 해서 왜야? 읽어봐. 또한 베이컨의 지식 개념 속에는 공자의 지식처럼 이미 사회적 협력과 공공복리가 본유한다. 이 점에서 베이컨의 꿀벌의 인식론은
공자의 해석적 경험론과 본질적으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테마가 바뀌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적으로 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소설이야.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계열의 글이라고. 근데 이 뉴 아틀란티스 대단히 중국적으로 쓰여진 신세계야. 근데 태양의 나라랑 캄파넬레 이탈리아 사람이 쓴 태양의 나라도 똑같은 그런 유토피아 소설이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그 중국적인 것을 추구한 거야. 중국을 최선진국으로 봤던 시대니까. 캄파넬레 이야기도 서양의 고유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쓴 무슨 그런 것도 관련된 경우 많고, 중국과 또 걸리버 여행기는 이제 걸리버가 가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극동과 관련된 신세계를 추구할 때 나온 것들이다. 자, 중국의 과학기술과 뉴 아틀란티스의 상관성. 뉴 아틀란티스는 새로운 아틀란티스 그런 말이야. 중국을 더 알고 싶은 베이컨의 열망은 아주 컸다. 그래서 그는 유럽 이방인들에 대한 중국의 문호 폐쇄 정책에 불만도 표했다.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의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문호 폐쇄 정책, 중국의 이 고립주의 정책은 결코 전 세계의 나라들에 대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 서양의 이 나쁜 나라들 몇 나라에 대해서만 했어요. 전 세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 놨는데 이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문호를 닫았다. 이들이 들어올까봐. 고립주의 정책은 나중에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수용해서 유럽이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 먼로 독트린을 발표를 해. 먼로 독트린은 4대 대통령인가 그럴 거야. 그것을 그 이전에 프랭클린이나 제퍼슨 같은 국부들이 그 사람 5대 대통령인가 보다. 3, 4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거든요. 첫째가 워싱턴, 두 번째가 아담스, 세 번째가 맞다.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 당선되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그때까지도 계속 중국을 동경하면서 중국 같은 그 대유럽 봉쇄 고립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이어서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는 거야. 유럽은 유럽일 알아서 하고 아메리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먼로 독트린이죠. 지금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가지고 트럼프에 의해서 옛날로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미국은 외교 정책이 그러는데 지금 심지어 윌슨이 국제연맹을 만들고도 미국 전체는 고립주의로 돌아가가지고 윌슨의 열망과 반대로 미국 의회는 국제연맹의 미국 가입을 반대해가지고 국제연맹에 미국이 안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없는 국제연맹이라 너무 약해가지고 일본군의 만주 침공을 막질 못했다. 미국이 들어있었으면 좀 다른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그 고립주의가 미국의 전통으로 대단히 강력한 거죠. 그 강력한 고립주의는 중국상이다. 근데 베이컨은 불만이 많아. 이게 중국이 자기들에 대해서 먼로 독트린을 하고 있어갖고. 자,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방인들의 모허가 입국을 막는 유사한 법률이 중국 제국에 유구한 법률이지만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은 가엾은 것이고 그들을 호기심 많고 무지하고 무서워하는 바보 민족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자는 뉴 아틀란티스라는 나라의 입법자는 이게 얼마나 지금 바보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바보 민족으로 불만이 많은 거지. 자기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왔으면 일찍이 중국이 난장판이 됐을 거야. 자. 다른 성질의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베이컨은 이상야릇한 좌충우돌을 노정한다.
지금 이곳으로부터 해외로의 여행에 관한 한 우리의 입법자는 그것을 몽땅 억제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능력껏 항해하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가 만든 이상국가 뉴 아틀란티스에는 나가지 못하게 금종령을 내려놓고 근데 그 부러워서 중국은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앞에서 무슨 봉쇄 정책을 썼다고 불만을 토해놓고는 문호 폐쇄 정책을 여기서는 또 반대로 말하고 이상하다고 내가 그런 거야. 글이 앞뒤가 안 맞아 이놈의 소설이. 자. 이것은 이방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법률이 겁많음과 공포의 법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베이컨은 그의 이상국가 뉴 아틀란티스의 대외 정책을 정확히 중국과 정반대로 뒤집어 기술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방 통로라도 열려 있으면 과학기술은 밖으로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베이컨의 이 정책 기획은 참 우습다고 할 것이다. 아니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만들면 나가는 사람이 갖고 나가면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또 거꾸로 했다고 쳐. 들어오는 것은 오케이인데 나가는 건 못오게 한다. 이 뉴 아틀란티스처럼 들어온 사람은 다른 데서 뭔가 가지고 들어오겠죠. 여기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온 사람은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비밀스럽게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나가게 된다고. 원사이드만 열려 있으면 다 결국은 나가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뒤에 베이컨은 일방 통로적 폐쇄 정책을 무력화시킨다. 뉴 아틀란티스의 줄거리. 일단 뉴 아틀란티스의 줄거리를 요약한 다음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맞서 베이컨이 기획한 솔로몬 대학 또는 살로몬 대학 중심의 이상국가는 아니, 또 솔로몬 대학이라고 했다가 살로몬 대학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가면서. 공자의 명덕을 펴는 덕지. 명덕을 펴는 덕지는 말은 쉽죠. 명덕은 인이예지의 덕을 말한다. 어? 덕은 인간에게 엄청 많아요. 어? 우선 크게 대덕과 소덕으로 나눠진다. 대덕을 명덕이라고 그래요. 대덕과 소덕은 이제 어떻게 다르냐. 대덕은 남에게 크게 기여하는, 남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덕을 대덕이라고 그러고, 소덕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덕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유진이가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거 덕성이야. 근데 그 부지런하면 누가 좋아? 김유진이 부지런해. 그러면 누가 좋아? 옆에 사람이 좋나? 저한테 좋지. 김유진이 아주 검소해. 누구한테 좋아? 김유진이 청결해. 누구한테 좋아? 너한테 좋지. 네 건강을 유지하니까. 프랑스는 12만인가 4만밖에 지금 감염이 안 됐는데 독일은 지금 20만이 넘어가고. 독일의 치사율은 대단히 낮아. 프랑스는 그 몇 곱절이야? 프랑스 사람들 잘 안 씻어. 독일 사람들 맨날 씻어야 돼. 지나치게 씻어야 되고 지나치게 안 씻어야 되는 두 민족이 사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라인강이 제일 많은 그 영토를 지나가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목욕원 물이 흘러나와서 가장 많은 목욕물을 라인강에 뿌리는 민족이 독일이야. 그리고 라인강 하구에 가면 섬들이 있어요. 섬들에 파도가 쳐갖고 이게 내려가니까 비눗물이 거기서 또 거품이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치면 하늘처럼 쌓여갖고 그 거품이 자꾸 말려서 이렇게 거품을 축적을 해서 올라가더라고. 쌓아서. 그래갖고 섬이 안 보여버려. 거품 덩어리야. 그 하구에 물 밑으로 들어가 보면 어패로 단 하나도 없어.
조개 한 마리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씻어대는지 비눗물이더라고. 근데 세느강 하구에 있는 섬은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밑에 어패류가 엄청 살아있어.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안 씻는지 알겠지? 독일에는 근육이 같은 소음인들만 가득 살고 이 새끼들 맨날 씻어대. 프랑스는 소양인들만 가득 살아. 소양인은 절대 씻고 싶어 하지 않아. 두 민족이 자연에 대해서 가하는 압박이 완전히 달라.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치사율이 높아요. 독일은 1000명 전후인가? 지금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된대. 그냥 막연히 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늘부로 이제 통계를 보면 오늘 며칠이지? 21일인가? 26일? 25일? 25일 현재 독일이 18만, 프랑스가 14만, 4만 차이 나네. 근데 독일은 8,300명 죽었어. 프랑스는 28,000명 죽었어. 몇 곱절을 죽었지. 청결해야 되는 것 같아. 코로나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쉽게 서식할 수 있는 몸의 조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와서 안 죽고 오래 견디다가 결국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지. 피부에 묻었다 해서 번식되는 거야. 이거는 호흡기나 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잘 씻어. 자. 친민, 백성을 늘 새롭게 발전시키는 진보 정치, 지여지선, 최고선을 모토로 삼는 도덕 정치에 구현된 대학의 이상국가와 여러모로 닮았으면서도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 크게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 탐구와 자연 변형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베이컨의 과학기술적 이상국가는 자연의 손님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공맹의 이상국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뉴 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의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 소설이다. 그는 이 과학적 유토피아의 두 기둥으로서 자연의 해석에 바탕을 둔 자연과학의 연구와 공학적 이용을 위한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작업 대학으로도 불리는 솔로몬. 6일 작업 대학, 더 칼리지 오브 더 6 days works라고 이렇게 이름도 이상해. 솔로몬 대학. 이것도 솔로몬 대학이라고도 하고 살로몬 대학이라고 두 가지 이름으로 왔다 갔다 했죠. 자연 해석의 일과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연구를 수행한다. 뉴 아틀란티스 이상국가는 벤살렘 섬에 소재한다. 후술하겠지만 지식과 학문으로 개명된 나라이지만 자연과학적 자연 정복에 대해 강세를 두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사랑하는 나라인 모어의 유토피아는 비기독교 국가인 반면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적 자연 이용을 추구하는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는 기독교 국가다. 이 소설에서 뉴 아틀란티스는 왕국이지만 왕이 드러나지 않아 독자들은 누가 왕인지 알 수 없고 다만 솔로몬 대학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다. 나의 좋은 형제들로 불리는 솔로몬 학술원 회원들인 지자들이 왕국의 바로 눈인 것이다. 아틀란티스는 약 1600년 전 신의 도구인 입법자 살로모나 왕에 의해 건국되었다. 살로모나 왕은 플라톤의 철인 치자 모델을 따른 토마스 모어의 학자들로부터 선발되는 군주와 달리 지자라기보다 인자다. 우리는 그를 우리나라의 입법자로 간주한다. 이 왕은 헤아릴 수 없는 선덕의 큰 마음을 가져서
그의 왕국과 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혼신으로 전념했고, 또한 그 왕은 인류애와 정책을 늘 결합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류애는 이제 공자의 인개념이니까 공자의 이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이애지의 그런 나라예요. 네? 이 지자의 나라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벌써 공자 영향이 엄청나게 강한 거라고. 어? 아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사덕 안에 사랑이 없고, 구약성서 안에 사랑이 없고,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 사랑은 나오는데 2등급 덕목으로 신적 덕목인 소피아에 비해서 밀려있고, 그럼 지식, 용기, 절제, 정의를 사덕으로 맡은 플라톤이 첫 번째 도덕으로 친 게 소피아라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과장을 해놨지, 신적인 덕으로. 그러한 철학적 전통과 분위기 속에서 인을 최고로 치는 군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건 완전히 표절이야. 공자님 표절이라고. 이걸 딱 보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은 영국의 시인이, 동시대 시인이 알아버려. 너 중국을 그리고 있지? 지금. 앞에서 지금 중국을 뭐라고 욕하고 군신앙되는 것은 중국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지금 뭔가 연막탄을 뿌리는데, 어떤 시인이 딱 껴들어보고 너 새끼 중국을 축소했지. 나중에 시가 나와요. 마지막 내가 시를 인용할 거예요. 예리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근데 나는 예리하지 못했는가 봐. 처음에 뉴 아틀란티스를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엉뚱한 나라로 할래. 어? 중국인지 몰랐어. 그 사람이 쓴 시를 보고, 시를 분석한 다른 논문을 보고 알았고, 시는 나중에 찾아보고. 완전히 쪽집게처럼 알아버렸어, 그 사람. 자. 살로몬아 왕의 단연코 엄청난 탁월한 업적 중 하나는 솔로몬 학술원이라고 부르는 학당 또는 협회의 창건과 설립이다. 신의 작품과 피조물들의 연구를 맡고 있는 이 학당은 지상에 지금까지 존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재단으로서 아틀란티스 왕국의 등불 노릇을 한다.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에서 살로모나 왕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방문 당시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뉴 아틀란티스 국가는 왕국이라는 것 외에 그 정치적 정체가 끝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게 과학기술 입국에 이제 큰 과학기술 국가, 이상국가를 그리려다 보니까 정치 체제가 어떤 내 집인지 가버먼트 폼에 대해, 정보 형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정치학자가 읽으면 좀 답답해요. 뭐, 어떻게 딴 소리야. 뭐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상인들은 또 있거든요. 그럼 뭐 시장을 인정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다 추정해야 되는 안개 속의 국가야. 자. 솔로몬 학술원도 정부는 아니다.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이 자연과학적 탐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술재단의 목적은 사물들의 원인과 비밀스러운 작용에 대한 지식과 가능한 모든 일들을 달성하기까지 인간 제국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살로모나 왕의 성품과 행적을 뜯어보면 베이컨은 정부와 별개로 자연과학적, 기술공학적 솔로몬 대학을 창설하는 길을 감으로써 플라톤의 철인치자 전통을 탈피해 공자처럼 왕을 박애심의 인자로 설정하고 있다. 아틀란티스의 경제사회 제도와 윤리를 살펴보면 우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반대로 티르산이라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왕의 하사금, 특권, 면세권 등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유재산제는 인정되고 요아빈이라는 유대인 상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제도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넌 추정이야? 상인을 인정했으면 시장을 인정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뭐 규제하는 법이 있겠죠. 시장제도 같은. 창녀는 없고 일부 다처제는 불어된다. 솔로몬 대학이 상출하고 제작한 온갖 과학기술적 발명품과 이기들은 1627년 당시에 생각해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놀라운 것들이다. 중국식의 수명 연장, 즉 장수 프로젝트,
합금을 통한 프롤랭게이션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읽으면 그냥 수명 연장이란 말로 알면 장수 프로그램을 뻔딴지 몰라요. 장수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그들이 라틴어로 직역했거든요. 그걸 영어로 옮겨놓은 거야 다시. 수명 연장이란 말 보고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장수 프로젝트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겠어? 근육이? 어렵지? 자,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장수 프로젝트 중국 사람들 본 거야. 자. 합금을 통한 인조 금속과 심소재 개발, 인공 강우, 씨앗 없이 흙의 혼합으로 다양한 식물을 키우며 마찬가지로 상이한 천연 식물로부터 다양한 신종 식물을 만들고 나무나 풀을 변종시키는 생명공학, 동물들을 덩치와 키가 크게 만들고 반대로 난쟁이로 만들고 그 크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도 하고 불임으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며 또한 동물을 더 다산하고 번식하도록 만들고 또한 동물들을 색, 모양, 활동성 등 다양한 면에서 다르게 만들기 위해 상이한 종류의 혼합과 교접을 만드는 동물 신종 개발 및 종자 조작 기술, 잘 소화되는 음료수, 손등으로 스며들어 손바닥으로 나오지만 입에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음료수, 초정밀 현미경, 인공무지개, 보청기, 엔진 등 온갖 동력장치, 유럽의 무기보다 훨씬 성능 좋은 소총과 대포, 새처럼 나는 비행기술, 잠수함 등 실로 끝없다. 이것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막 그렇게 생각해서 막 써놓은 거야. 근데 지금도 못 만들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못 만들 물건도 있죠. 왜? 앞에 봐. 씨 없이? 씨가 없이 크고 뭐 그러는 게 있어? 있을 수 없죠. 하여간 뭐 나중에 분석을 할 거야. 잠수함은 나중에 만들었지만 새처럼 나는 비행 기술이 있나? 새가 팔락팔락 날개를 해서 나는데 없죠 그런 거. 오늘날도 안 만들어. 왜 그런 걸 만들어? 자, 이것이 뉴 아틀란티스의 대강의 줄거리다. 솔로몬 학술원의 이런 과학기술적 구상 중 씨앗 없이 흙의 혼합으로 다양한 식물을 키우는 생명공학과 새처럼 나는 비행기술 등 두 비과학적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학기술은 다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현되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는 새도 쏘지 못했던 자연의 손님, 공자와 그 학도들이라면 자연 사물과 생물들을 인공적으로 저렇게 뒤틀고 쪼고 짜는 베이컨의 이 아틀란티스를 즉시 등졌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베이컨은 솔로몬 학술원에서 산출하는 자연 지식을 모조리 자연 정복과 자연 약탈했을 뿐 단 한 가지 사례에서도 공자처럼 자연 보호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 지식을 아는 것, 가령 어느 때 붕어가 산란계인지 그 아는 것 중요한 자연 지식이야. 근데 그것은 공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아는 거야. 근데 자연 지식을 자연을 약탈하는 데 쓰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에서 쓰는 거지. 같은 자연 지식이라도. 베이컨과 공자는 자연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정반대야. 중국에서 배워서 나쁘게 써먹는 케이스지. 자. 그러므로 공자와 베이컨 간의 친화성은 자연 지식의 용도 문제에서 양자의 대립으로 뒤집힌다. 베이컨의 지성주의적 자연 정복의 오류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오늘날 자연 지식에 의한 자연 속박을 어떤 식으로 하든 결코 악하거나 죄스럽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기독교적 자연 정복과는 베이컨이 말하는 인간 파시즘적 종족의 우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창세기는 인간 파시즘으로 돼 있어. 인간에게 뭐 다 주고 인간에게 먹으라고 그러고 인간이 길러라고 그러고 인간이 정복을 하고. 인간 파시즘이야. 자. 뉴 아틀란티스의 분석. 중국의 사이언토크라트적 재현. 1627년 베이컨의 유토피아 단편소설 뉴 아틀란티스가 자연사 책
실바실바룸에 붙어 인쇄되었을 때 이것은 의도적이었을지라도 다소 불편한 콤비네이션이었다. 뉴 아틀란티스는 벤살렘의 사이언토크라트적 질서에 대한 온갖 매혹에도 불구하고 벤살렘이라는 나라 국명이 이렇다고 그랬죠. 유토피아적 여행 이야기인 반면 실바실바룸은 자연사의 이상한 장르, 즉 자연세계에 관한 자료의 엄청난 카탈로그에 속했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두 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뉴 아틀란티스는 드러나기를 청하는 비밀 역사의 수사, 벤살렘의 지식 수호자들, 즉 베이컨 자신의 방법의 선차성을 솔로몬 학술원에 의해 재생산된 것으로서 내세우는 이야기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뉴 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의 프로젝트를 허구 이상의 것으로 드러내줄 학문의 역사의 그 기원으로부터의 개요다. 이 비밀 역사의 동학은 미지의 것을 알려진 것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요약하는 존재론적 자리매김 속에서 미지의 것의 실존을 경계짓는 미지의 것의 간취에 의존했다. 뉴 아틀란티스의 상상력은 벤살렘의 지성사의 은폐, 즉 조금씩 드러내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은폐로부터 유래한다. 벤살렘은 그 자신의 위대성을 선언하고 모든 유토피아 소설에서 등장하는 평화적 삶, 엄격한 조직, 위대한 학문 등의 문화적 정통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 문화적 업적에 대한 반법론적 열쇠는 솔로몬 학술원의 비밀스러운 동굴에 묻힌 채 남겨져 있다. 비밀의 존재가 알려질지라도 그것은 부재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그것의 내용은 독자에게 탐구하고 발견하고 재발명하도록 손짓하기 위해 한 족장 이격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벤살렘을 중국과 동일한 모양으로 투사된 공간 속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마 이 잠재적 인식 행랑, 비밀스러운 학문 역사에 대한 탐색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베이컨이 뉴 아틀란티스에서 제시하는 비밀스러운 지식 역사의 허구적 이야기는 빈번하게 중국적 지식의 호기심 어린 당대의 문제와 이 유령적 형상에 의해 불러내진 학문의 감춰진 역사로 되돌아간다. 벤살렘에서 유럽의 항해자들의 경험에 관해 보고하는 모호하고 익명적인 나라는 베이컨의 화자는 중국 지식의 비밀스러운 역사 언저리에서 얼정된다. 소설은 페루로부터 중국과 일본을 향해 남양을 통해 항해하기 시작한다. 이 여행 일정은 상상적 가능성들의 거주 장소로서의 동남아시아의 불확실한 공간을 불러일으키고 베이컨의 유토피아 소설을 중국 문화의 디아스포라를 반복적으로 연상시키는 지리적 공간 안에 위치시킨다. 여기서 주의 깊은 학자는 통킹 차이나, 코친 차이나, 남중국 또는 중국해와 같은 무수한 외국어 지명을 만들어냄으로써 동남아시아의 큰 지역 조각을 중국 국민과 연결시키는 초기 근대적 지도 제작의 호기심 어린 습관을 상기시킨다. 중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막 이제 이름을 통킹 차이나, 코친 차이나, 남중국, 중국해 그러면 중국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바다에 중국해에 떠 있는 큰 섬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중국해에다가 이 뉴 아틀란티스의 주소를 위치시키거든 이 사람이. 근데 작아. 중국보다 훨씬 작아. 미니에이처지. 중국의 미니에이처를 중국해에다가 왜 했느냐. 금방 보면 중국 뻔딴 것인지 알 텐데 상상력은 그 이상 나래를 펼칠 수가 없었어요. 자. 벤살렘은 중국 문화를 연상시키는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적 정책에 의해 규제된다. 벤살렘에 도착하자 베이컨의 몇몇 항해자들은 상륙이 금지되고 3일 동안 낯선 사람의 집안에 격리된다. 솔로몬 학술원의 한 신부는 이 관행의 원천이 유토피아 건국자로 칭해지는 살로모나 왕의 법률이라고 알려준다. 이 신부에 의하면 살로모나 왕은 이상한 것들과 예의범절의 혼합을 염려해
금령과 금지를 명했다. 그런데 벤살렘의 이 정책은 중국의 법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베이컨은 비판하는 척하면서 이 정책의 중국적 기원을 단숨에 밝힌다. 이방인들의 무허가 입국을 막는 유사한 법률이 중국 제국에 유구한 법률이지만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은 가엾은 것이고 그들을 호기심 많고 무지하고 무서워하는 바보 민족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입법자는 다른 성질의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나 베이컨은 바로 중국인들의 해외 진출을 막지 않는 중국 정책의 장점을 슬쩍 흘린다. 지금 이곳으로부터 해외로의 여행에 관한 한 우리 입법자는 그것을 몽땅 억제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능력껏 항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방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법률이 겁 많음과 공포의 법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명색이 기상천외한 유토피아 소설이라는 이상국가 소설이 중국 같은 타국으로부터 법률을 채택하라고 권하면서 느끼는 어색함을 베이컨은 이처럼 좌충우돌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 면허를 중국적 선례로부터 차용하지만 투사된 중국적 타자를 단순히 칭찬하기보다 차라리 그 유사한 법률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고립정책의 방향을 뒤집어서 중국 국민 자체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국을 모방해서 축소해서 만든 것이라는 걸 감추려고 말하는 쓸데없는 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벤살렘 사람들은 혁신적 분리주의자들이고 언덕 위의 도시국가인 반면 중국인들은 단순히 외국인 공포증적이라는 것이다. 어찌 이리도 어불성설로 느껴지는가? 그러나 벤살렘의 이 고립정책은 바로 무너져버린다. 통치자는 이 구분을 한 뒤에 그의 백성들이 먼 나라들의 가장 값어치 있는 보유물들, 전 세계의 과학기술, 제작물, 발명품을 조사하고 훔치기 위해 먼 나라의 해안으로 여행하는 계획을 기술한다. 벤살렘의 경우에 상업과 외교의 기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 오게 한다고 그러는 건 해적지로로 나가는 건 또 다 풀어주는 거니까 뭐야 이게 중국과 같은 정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정책이 이점이 있다고 봤으니까 이게 어영부영 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벤살렘의 경우에 상업과 외교의 기구들은 고의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장기적 프로그램은 발명과 기술에 보다 가치 있는 상품들을 확보한다. 자, 이제 그 어떤 발명과 기술들의 상품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